안녕하십니까. 헤파틱 캔서 발표를 맡은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 1학기생 김진입니다. 먼저 간의 구조 및 병태 생리랑 관련 통계, 간 종양에서 간 세포암, 그리고 최신 연구 동향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의 구조 및 병태 생리에서 간의 위치 및 구조를 먼저 보면 간은 우상 복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로 1kg에서 1.5kg 정도 되고 몸무게의 약 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정상적인 간 사진을 들고 왔는데요. 정상적인 간은 암정색의 부드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고 길쭉한 삼각형 모양이고 우측과 좌측 두 개의 옆으로 나누며 우엽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은 두 개의 옆은 혈관 분포에 따라 8가지 구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 구역의 경계, 중간 정맥을 보시면 간을 우엽과 자역으로 나누고 있고요. 우간 정맥을 기준으로 보시면 간 우엽을 정구역과 후구역으로 나누고 있고, 자간 정맥을 기준으로 간 자역 외축 구역을 상구역과 하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역이 나누어지는 게 중요한 이유는 CT나 MRI 판독지를 보면 암 종양에 있는 부위를 S4, S6 같이 표기를 하면서 이에 이미지에서 종양에 있는 위치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구역이 나누어지는 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크게 간 동맥혈관, 정맥혈관, 그리고 간 문맥혈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 위에 그림에서 빨간색 부분이 간 동맥혈관, 그리고 여기 하늘색 부분이 간 정맥혈관, 진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간 문맥혈관이고요. 여기 초록색으로 된 부분은 간에서 생산된 담즙을 위나 소장으로 보내주는 담도와 간과 담낭을 연결시켜주는 담낭간으로 일단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신체 장기는 하나의 동맥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조직으로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의 정맥을 통해서 혈액을 흘려보내는데, 반해서 간은 특이하게 이중으로 혈액을 공급받는 장기입니다. 간 동맥과 간 문맥으로 해가지고 조직에서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받고요. 간 정맥을 통해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간 동맥 먼저 보시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심장에서 간으로 전달하고요. 거의 4분의 1의 혈액 공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간 문맥은 영양분과 대사물질 및 해독이 필요한 독소 등을 운반하고 4분의 3 정도의 혈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간은 혈류의 흐름이 아주 활발한 장기로 하루에 2000리터 정도 일단 혈류 흐름이 있고요. 1분에 1.4리터 정도 혈액이 간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간을 구성하는 세포를 보게 되면 일단 간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간세포가 있고요. 이 간세포는 간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3천억 개의 간세포가 있고, 그리고 단간세포는 담즙 통로인 담간과 담도라고도 일단 얘기하면서 간과 담낭에서 담즙을 받아 십이지장으로 일단은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퍼 세포는 여기 보시면 이물질을 포식하는 기능을 지닌 세포고요. 혈관세포, 간성산 세포가 있고, 이렇게 이들 간의 상호 원활한 작용으로 간의 복잡하고 중요한 기능이 이루어지고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간의 기능을 살펴보면 간은 영양분 저장 및 반출하고요. 해독작용도 하고 단백질 등의 합성도 하고 면역작용도 하고 있고 담즙의 생성, 음식의 소화 및 분해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에 생기는 종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에 생기는 종양은 암성 여부에 따라 양성 종양, 악성 종양으로 나눌 수 있고요. 양성 종양 및 종양 유사 병변에는 간세포 성종, 단간 성종, 단도난 성종, 혈관종, 혈관근 지방종이 있고요. 간의 종양 유사 병변에는 초점적 결정질식, 결정성 재생승식, 이형성 결절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악성 종양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에 영향을 주지 않고 대개의 경우 치료를 요하지도 않고요. 적인 경과 관찰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중에서 일단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혈관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혈관종은 30대에서 50대 여성에게 잘 생기고요. 이 종양이 왜 생기는지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진 않았는데 거의 증상을 일으키지 않아 치료할 필요도 없고요. 간혹 근데 만약에 크기가 너무 커서 주변 장기를 압박하거나 종양 내 출혈이 생겨 복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수술과 같은 비료가 치료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크기 변화만 관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의 악성 종양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간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간에서 발생하는 암을 보통 악성 종양 모두 암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간 고유세포의 암성 변이에서 발생된 암, 원발성 간암과 간 이외의 장기에서 발생하는 간으로 온 전이성 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전이성 간암은 대개 혈액이나 림프선을 통해 간으로 전이되어 선장하는 건데 대장암의 전이가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 위암, 폐암, 유방암, 췌장암 등으로 간으로 전이를 잘하는 암에 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원발성 간암이고요. 원발성 간암은 간세포 이상으로 발생하는 간세포 암종과 그리고 단간세포 이상으로 발생하는 단간암종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위에로 드물게 간모세포암, 혈관육종 전이암, 혈관육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발성 간암의 약 90%, 여기서 좀 75% 넘는데 보통 거의 90% 정도가 간세포 암종이고 간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성 변이를 의미하므로 보통 간세포암을 저희가 간암이라고 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간암의 관련 통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간암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경제적 활동이 왕성한 연령 40대에서 50대 그래서 거의 70대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건 사망률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40대에서 50대 사이에 일단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일단 간암은 생존율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간암 통계는 암 발생자 생존율 차이를 갖고 온 표인데요. 이 간을 보시면 일단 93년, 90년도에 비해서 일단 2018년도까지 보면 점점점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다른 암에 비해서는 여전히 생존율이 낮은 걸 볼 수 있고요. 일단은 남녀별 5년 생존율을 보더라도 간은 생존율 거의 37% 정도 볼 수 있고 이 밑에 표는 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간 생존율이 조금 높은 걸 볼 수 있어서 그냥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간암에 대해 제가 자세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암의 원인을 보면 제일 먼저 만성 바이러스성 간질환이 있고요. 간경병증, 알코올, 비만,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아플라톡신 비원, 미키타 진균독소 흡연이 있고 사실 간세포암에서 가장 큰 원인은 만성 바이러스 간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 보시면 80% 정도가 간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HBV나 HCV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보통 급성 간염이 만성 간염이 되고 만성 간염이 간경병증에서 간암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말씀드린 게 간경화이고요. 일단은 정상 간은 일단 세포 모양이 일정하고 바이러스나 알코올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간염이 오게 되고요. 간에 염증이 생겨서부터 생긴 것이 간염이고 이때부터 간이 딱딱해진 섬유화가 진행되게 되고 간경화가 일단 이루어지게 되면서 간암이 오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정상간, 간경변증, 간세포암으로 발달하는 그림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요거 설명을 덜 드린 것 같은데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말고 그러니까 LC 말고도 추가적으로 아폴릭톡신 B1도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폴릭톡신 B1은 부패된 땅콩이나 옥수수 등에서 생기는 곰팡이 발암물질 일종이고요. 국내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많이 원인으로 일단 올라오고 있는 게 알코올과 흡연, 비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일단 비만도 많이 생기고 알코올도 흡연 다 젊은 날부터 시작하면서 간은 암의 원인으로 일단 새롭게
일단 점점 더 많이 오르고 원인으로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간암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간암의 증상은 거의 무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증상이 없고 서서히 발생하면서 보통 침묵의 장기라고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임상에서 저희가 환자들이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환자들이 자기가 한 달 전만 해도 완전 멀쩡한 사람이었고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정도로 간암은 침묵의 장기고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거의 이미 병기는 많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저도 임상에서 많이 봤었고요. 진행성 간암은 간경병, 또 AC와 좀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는데요. 오른쪽 윗배 통증이나 복부 팽만, 피로감, 식욕부진, 덩어리 만져짐, 피로, 항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경병과 동반된 합병증으로는 복수, 식도, 정맥류, 간성 혼수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입원 시 간암으로 일단 입원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한 달을 증상으로 일단 증상이 나타나서 입원 간암을 진단받고 일단 많이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암은 무증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초기 발견을 해서 치료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암 감시 검사라는 걸 시행하고 있고요. 간암 감시 검사는 간암의 고위험군으로 알려진 B형이나 C형 간염 환자, 아까 간경병증 환자에 대해서 6개월마다 초음파 검사랑 피검사를 통해서 먼저 간암 감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뜻하고요. 일단 감시 검사를 시행하는 목적은 질환과 관련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제가 이 뉴스를 하나 들고 왔는데 최근 연구를 한 뉴스고요. 감시 검사를 받은 환자가 감시 검사를 받지 않은 환자보다 생존 기간이 더 길었다는 연구를 보면서 여기 간암의 고위험군인 환자들은 감시 검사가 꼭 필수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NCCN에서 감시 검사의 가이드라인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간암의 고위험군, 헤파타이티스 B, C, 알콜리, 패티리버, 콜란자이티스 이런 간암의 고위험군들이 6개월마다 초음파랑 AFP 혈액 검사를 하고요. 이 검사상에서 AFP 아지티브거나 아니면 소노상에서 일단 10mm 이상의 결절이 보이면 간암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고, 만약에 둘 중에 한 개만 보이거나 아니면 증상이 특별하게 없으면 또 주기적으로 그냥 똑같이 6개월마다 검사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일단 간암 검진을 하고 있고요. 만 40세 이상 남녀 중에 간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 검사와 일단 AFP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암의 진단 중에 혈액 검사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청 알파 태아 단백이고 AFP라고도 하고, 이 간암의 특정 종양 표시자 검사로서 이거는 발생 초기에 낭항낭의 4배업에서 생성되지만 발생 후기에는 감소하기 시작해가지고 성인에게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고 있고요. 간암 혹은 난항에서 유래된 생식세포 종양에서 증가할 수 있고, 이들은 종양의 병기 결정이나 치료 효과, 판정에 이용할 수 있고, 간암의 유방률 높은 동양에서 간암의 선별 검사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상 성인의 혈청 내 농도는 10ml 이하이고요. 요거 표는 그냥 참고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AFB가 증가하였다 해도 반드시 간 세포암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AFB는 간절제 후의 재생기간 동안이나 심한 간계사의 재생 중에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서 요거는 AFB 농도를 보는 것은 감세포 암족을 선별하는 것에서 일단 유용하게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부카2인데요. 이거는 비타민 K, 결핍이나 헤파린과 같은 항고제 투여할 때 간 실질 장애로 인해 간에서 유도되는 비정상적인 프로트롬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간암세포에 생성되는 특이한 단백질로 종양 크기, ECM 크기부터 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 수치는 40ml 이하이고요. 이건 혈청 AFP 농도와 연관이 없어 간암의 새로운 종양 표지자고, 혈청 AFP가 낮은 간암의 진단의 예민도가 높아서 일단 AFP랑
피카 동시에 측정하면 피부과를 동시에 측정하면서 민감도를 높이려고 요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암의 진단으로 영상 검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 초음파 검사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간 초음파 검사는 간질환 환자에게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유용한 방법으로 비침접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다른 전 처치 없이 간의 모양의 변화와 국소 변변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만이나 간경변증 등으로 초음파 검사가 못하는 경우에는 CT 등의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요. 여기 첫 번째 복부 초음파 그림을 보시면은 간의 왼쪽 옆 주변의 간에 비해서 밝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으시죠? 이게 간암 병변이 관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검사로 CT 검사고요. CT 검사는 X선을 여러 각도에서 비추어서 몸속의 단면 영상을 얻는 방법이고, 간암 진단의 가장 중요한 검사 방법입니다. 역동적 정사나 단층 촬영인데, 요거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T 사진을 보시면 주변 간보다 혈관이 많이 발달해서 밝게 보이는 요 간암, 요거 간암을 한번 보시나요? 네,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검사로 자기 공명 영상 검사고, MRI는 강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검사법입니다. 간 종양이 CT 검사 결과 전형적인 양상이 보이지 않거나 다른 종양과의 감별이 어려운 경우, 수술 전 정밀 진단이 필요한 경우나 1차적 검사 또는 2차적 검사로 일단 MRI가 시행될 수 있고요. MRI는 CT에 비해 고비용이고 검사 시간이 길긴 하지만 정밀 검사가 가능하고 방사선 피폭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그림 세 번째를 보시면 MRI 검사 주변관보다 혈관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밝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영증과 초음파 검사도 일단은 원래 첫 번째 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냥 비치침적으로 일단 검사를 하는 거고요. 조영증간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를 하는데 조영제를 넣어서 일단 초음파를 하는 그런 조영증간 초음파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간암의 진단적 검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PET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주로 간 이해 장기의 암 전이에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검사법입니다. 간암은 유일하게 영상의학적 검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한 암이고요. 이는 간의 해부학적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체 장기는 하나의 동맥에서 조직으로 혈류가 흘러가고, 그리고 정맥으로 일단 혈류를 흘러보내는데, 아까 간은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간문맥과 간동맥으로 일단은 혈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75%가 간문맥, 25%가 간동맥을 통해서 혈류를 공급받게 되고요. 이게 정상적인 간이고요. 근데 만약에 간암이 있으면은, 간암은 과혈관성 종양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90% 정도가 간 동맥으로부터 혈류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통해서 CT랑 MRI를 찍게 되고 영상학적으로 해가지고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앞에서 역동적 전사나 단층 CT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영제를 넣고 나서 CT를 시간 간격을 두고 3번을 찍습니다. 그래서 조영제가 이렇게 동맥을 따라 흘러가는 그거를 3번의 통에 구분해가지고 찍는 그런 방법을 역동적 전사나 CT 단층 촬영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CT를 찍을 때 조영제가 간 동맥으로부터 들어가게 되고, 간이 1차적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동맥기입니다. 이 동맥기는 간이 동맥혈만 공급받는 시기로 조영제 농도가 최대이고, 그리고 간 동맥에만 조영제가 차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간세포암을 가장 많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문맥기는 조영제가 주입하고 두 번째 60초에서 80초 사이이고, 문맥을 통해 간으로 유입된 조영제가 간 혈관 밖으로 확산되어서 간 실질이 최대로 보이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연기는 간 조영 증가를 거의 감소하고, 이 시기는 천천히 조영되는 혈관종을 잘 볼 수 있습니다. MRI도 마찬가지로 이 원리와 마찬가지로 조영제를 넣고 동맥기, 문맥기, 지연기를 통해서 전형적인 간암의 영상의학적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장기암은 대부분 직접 암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해야 하는 조직학적 진단이 필수적이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간암은 영상검사에서 전형적인 간암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 이유는 사실 간의 역할이 혈액 응고를 하는 역할이고 만약에 간경화가 환자분이 있으면은 일단 조직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출혈이 위험이 있고 일단 간암이 있는 경우에 조직검사를 하면은 간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직검사 없이 바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영상검사에서 약간 비정형적이거나 아니 간암 감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진을 위해서 일단 조직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직검사의 검사 과정은 우측 아래쪽 갈비뼈 사이를 작게 절개한 뒤 약간 얇은 빈 침을 간으로 삽입해 조직 샘플을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조직 검사의 방법은 초음파 유도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간 조직 생검 위주로 이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초음파를 이용하는 간 조직 생검은 사실 좀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시술이지만 출혈이나 감염이 있을 수 있고 진단이 만약에 또 조직 검사를 했는데도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면 재생검이 또 필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입원해가지고 환자분들이 조직 검사를 많이 하러 오시는데 보통 첫날에 금식을 하고 바로 입원을 하셔서 오후에 조직 검사를 하고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4시간 베드레스트랑 암블레이션 베드레스트를 시키고 사이트를 확인하고 통증을 확인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랩 검사를 팔로업하고 보통 퇴원을 하시고 일주일 뒤나 2주 뒤에 외래에서 일단 조직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간암의 진단의 가이드라인이고요. NCCN의 가이드라인을 2021년 걸로 들고 왔는데 이걸 제가 다 찾아보니까 2018년도 간암학회에서 일단은 저희 대한간암학회에서도 가이드라인이란 거 별로 많이 차이가 없어서 제가 한국어로 조금 더 쉽게 나온 거를 직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암학회에서 2018년도에 간암 진단을 하는 가이드라인이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고위험군 감시검사를 6개월마다 한다고 했었죠. 6개월마다 초음파나 아니면 AFP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이 검사 결과 중에 새로 발병된 병변이 있으면은 이게 만약에 1cm 이상이면은 아까처럼 영상검사나 역동조초 용증가 CT, 역동조초 용증가 MRI 뭐 찍으면서 간세포 암종의 전형적 영상 소견을 발견하고요. 감세포선의 전형적 영상 소견을 발견하게 되면 감세포 암종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앞에서 1cm이 안 되면 똑같이 다시 감시검사 6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하게 되고요. 여기 간세포 암종의 전형적 영상 소견이 만약에 보이지 않고 영상학적 소견이 조금 찝찝하게 제대로 확인이 잘 안 된다 싶으면은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이 앞에 거랑 똑같이 검사를 하고 추가적으로 그냥 아까 설명드린 혈관 내 조영제, 조영진간 초음파를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간세포암의 전형적 영상 소견이 보이면 또 감세포 암종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도 전형적 영상 소견이 안 보이고 보조적 영상 소견이 보이면 감세포암 의증이라고 해가지고 간세포암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다 해가지고 조직 생검을 하거나 아니면 6개월이나 추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간세포암 중에 보조적 영상 소견이 아니다 싶으면 미확정 결절로 일단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추적 검사 또는 생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간암의 분류 병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암의 병기는 암의 크기나 간 기능을 확인하여 치료 방법을 결정하거나 예후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암의 사실 병기 구분은 10개 이상의 분류 체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MURCC 병기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종양이 1개, 단일하다, 1개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종양의 크기가 2cm 이하이다. 세 번째는 종양이 혈관이나 단간 쪽으로 침범하지 않았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T1은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게 T1입니다. 종양이 1개고 2cm 이하고 그리고 침범이 전혀 없을 때 T1이라 하고요. T2는 이 세 개 중에 2가지를 만족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양이 1개인데 2cm 이하다 이렇게 하면 T2고요. 아니면 종양이 1개인데 침범이 없다. 그럼 T2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T3는 이 세 개 중에 한 개만 만족하는 경우를 T3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종양의 한 개다. 아니면은 종양은 여러 개인데 종양의 크기가 2cm 이하다. 뭐 이렇게. 아니면 종양도 여러 개고 2cm 이상인데 혈관 침범이나 뭐 당관 침범이 없다 하면은 T3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T4는 이거 세 개 다 만족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종양도 여러 개고 크기도 크고 침범도 다 되어 있는 상태를 T4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테이지를 보시면 스테이지 1은 T1 그대로 가고 있고, 스테이지 2도 T2 그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스테이지 3도 T3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4에 있는 스테이지 4, T4 요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간암의 병기 중에서 만약에 림프절에 전이가 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앞에 스테이지 1, 2, 3 다 신경 안 쓰고 무조건 4A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암에서 만약에 전이가 있다, 다른 쪽으로 간암에 전이가 있다 하면은 1, 2, 3, 4 다 무시하고 그냥 바로 4B로 스테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일드 퍼그 스코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일드 퍼그 스코어는 잔여 감기능 검사 분류고요. 일단 이 5개 항목, 헤파틱 엔세팔로패시, 아사이트, 알부민, PT, 빌루빈 5개의 점수의 합을 계산해서 간 경변 정도를 ABC로 일단은 구분하는 그런 분류 체계고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은 헤파틱 엔세팔로도 없고 아사이티스도 없고 알부민 3.5 이상이고 뭐 PT도 정상이고 빌루빈도 괜찮다 하면은 가장 양호한 점수 5점이 되고요. 헤파틱 엔세팔로패시도 있고 아사이티스도 차고 알부민도 2.8 이하고 이렇게 되면 가장 불량한 점수 15점을 일단은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점 이하는 클래스 A로서 뭐 비교적 간 기능이 양호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7점에서 9점이면은 중증도 정도로 간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0점 이상이면은 간 기능이 매우 저하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점이 넘어가면 수술이 아예 불가능하고 암 진행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뭐 간이식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암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간암의 치료는 근치적 치료와 고시적 치료 두 가지로 구분될 수도 있고,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도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치적 치료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고요. 간 절제술, 간이식, 에탄올 주입술, 고주파 열치료가 있고요. 고시적 치료는 연장을 목표로 하는 치료고요. 경동맥학 색전술, 방사선 치료, 항암요법이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다 알고 있듯이 간 절제술, 간 이식이 있고, 비수술적 치료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간암의 치료 중에 먼저 수술적 치료의 첫 번째, 간 절제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 절제술은 해부학적 절제 가능 유무를 판단하고 잔여 간 크기와 기능을 평가하고 혈액검사 ICG 테스트와 전이 유무 등을 확정해서 간 절제술 조증이 된 환자에게 간 절제술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혈액검사 ICG 테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간 혈류 측정이라는 검사고요. 혈장통이 체내로 투입되어 간에서 대사된 후 다시 혈장에 나온 곳을 측정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몸속에서 주사약을 넣으면 다시 피를 거쳐서 다시 돌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간이 딱딱해지면은 이게 돌아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 오래 걸리는 시간을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간에 흡수되거나 배설이 얼마나 잘 되는지 평가하는 간혈류 측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IC 테스트를 통해서 일단 대량 간절제 이런 걸 고려하고 있고요. 이 IC 테스트 검사하는 방법은 보통 10시간 금식을 하고 검사를 하고, 금식하고 일단 아침에 배자를 먼저 뽑고요. 그리고 시약을 타와가지고 시약을 넣고 15분 뒤에 일단 혈액을 채취해서 2개의 샘플을 일단 같이 내리는 검사 방법을 검사를 하고 있고요. CT나 MRI 촬영 후 72시간 이내는 검사를 불가하고, 빌루빈 높은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서울 삼성병원에서 간 절제술 범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 같아서 여기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첨부를 했습니다.
이건 간 절제술의 그림이고요. 이렇게 한 8개의 분절이 있는데 한 개의 분절을 절제하는 방법, 아니면 2개의 구역을 절제하는 방법. 아까 맨 처음 페이지에 설명드렸듯이 약간 정맥을 기준으로 간을 우역과 자엽이나 우간 정맥을 기준으로 정구역, 구구역, 자간 정맥을 기준으로 상구역, 하구역 나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간 절제술에서 이렇게 구역을 절제하는 걸 볼 수 있고, 반측 간 절제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양이 있고, 여기 종양을 라이트 헤파티로베토미, 이거 레프트 헤파티로베토미를 볼 수 있고, 요건 여러 가지 간 절제술을 볼 수 있습니다. 간 절제술 하고 나서 부분을 사진인데요. 종양이 이렇게 완전 자세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 절제술은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고요. 예전에는 개복술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복강경 수술이 거의 대부분인 걸 저도 임상에서 볼 수 있었고요. 개복술의 장점은 종양의 위치 직접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고, 수술 중 생기는 예상치 못한 출혈 등 상황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개복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통증과 긴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강경은 작은 절개창으로 그러니까 복강경의 장점은 작은 절개창으로 회복 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수술 중에 종양의 위치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못하기 때문에 조금 스킬이 필요한 그런 수술이고요.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 시에 일단은 회복이거나 즉각 상황 대처가 늦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간 절제술 후 간호고요. 먼저 복수 관찰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기존의 간경변증이나 문맥 강진증, 잔종간이 작은 경우나 저알부민 혈증이나 강범위 림프 절제에 림프 누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복수를 잘 관찰해야 되고, 나트륨이나 수분 제한을 금지하고 이뇨도를 일단 금지해야 됩니다. 이뇨제를 쓰게 되면 혈액량이 감소하여 질소혈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뇨제는 금지하고 있고요. 등장성수의 깔 알부민을 이용해서 혈액량을 유지하면서 전해질 균형 맞춤을 하고 저염 시기를 일단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혈액 검사 수치를 관찰해야 되는데, OTPT 같은 경우에는 수술 직후에는 좀 뜰 수 있는데 수술 3일 지나면 빠르게 일단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감소하지 않고 지속으로 증가하면 간 손상을 일단 의심해 봐야 되고요. 총 빌루빈과 프로트론빈 시간을, 이것도 똑같이 수술 직후엔 증가할 수 있는데 지속 증가하게 되면 단간 폐쇄나 강비능 부전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혈 유무를 관찰해야 되고요. 수술 부위 출혈도 관찰하고, 만약에 위장관 출혈이 있으면 베타사는데 인데노를 쓰고, 내시경 정맥 결차수 EBL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착물 관리와 적극적인 통증 조절, 감염 예방, 호흡기 합병증 예방 교육, 조기 운동, 적절한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간 이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간 이식은 생체 간 이식과 내사자 간 이식이 있고요. 단 간 이식의 기준은 밀란 척도를 통해서 단위 종양이 5cm 이하인 경우, 다발성인 경우, 결절이 3cm 이하, 병소가 3개 이하, 간의 전이와 혈관 실습이 없을 경우에 일단은 간 이식을 하게 되고요. 혈장 구환술로 혈액형이 맞지 않아도 간 이식이 가능하고요. 간 이식할 때 수혜자는 간 용적의 40% 이상을 공여받아야 하고, 공여자는 공여 후 남은 간 용적이 3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간 이식의 적응증은 만성 간질환에 따른 간부전, 바이러스성 만성 간경변증, 알코올성 간경변증, 원발성 담도성 간경변증, 자가 면역질환, 원발성 경화성 담도염, 담도폐쇄증, 혈관장애, 섬층 대사성 간질환, 급성 간부전 간암이 있고요. 간 이식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지속적인 알코올 중독, LC나 약물 낙용 상태에 있는 환자고요. 알코올릭 LC를 말씀드리는 거고, 치료가 되지 않는 전신 간염이 있는 환자, 아니면 심한 심폐기능 장애나 폐동맥 교혈압이 있는 환자, 면역 억제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간 이외 악성 종양이 있는 환자는 간 이식을 할 수 없고요. 근데 암의 종류에 따라 근치 수술 후 2년 또는 5년 이후 재발의 징후가 없는 경우에도 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 이식을 하고 간암 재발이 되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밀란 척도에 적합하게 일단 간 이식을 한 경우에도 간세포 암중 재발이 5년에 10에서 20% 정도 된다 하고, 밀란 척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간 이식을 한 환자들은 50% 이상의 간암 재발을 보인다 하고요. 평균 8개월, 14개월로 대부분 2년 이상 재발하고 20% 정도는 3년 이후에 발생하므로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꼭 필요한 간암입니다.
재발 장소는 간 외 전이가 53%고 그 다음 배, 뼈, 간내가 16% 제일 적은 게 있습니다. 재발 예측 인자로는 혈관 침범 여부, 크기, 개수, 종양의 분화도, AFB, 피부 카투, PCT 등을 확인해서 재발 예측 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 이식 후의 면역 억제 요법 및 항바이러스 요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암하고가 LTE를 하고 나서 면역 억제를 위해서 칼슘유린 이니비터를 사용하게 되고요. 첫 번째 면역 억제 요법이고, 두 번째는 엠토리를 많이 쓰게 되는데, 주로 사용하는 거는 두 개를 제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 칼슘유린 이니비터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은 타크로리무스, 그리고 사이클로스포린 있고요. 여기 상품명을 보시면 타크로무스는 프루그랍, 타크로벨, 아드바그랍 많이 임상에서 많이 쓰는 약들이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사이클로스포린의 상품명을 보시면 산디문, 사이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 연구에서 엠토리의 사용이 간 이식 받은 환자에게 재발 감소 및 생존기 연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많이 나와가지고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요 종류를 보면은 시롤리무스랑 에베로리무스가 있는데, 시롤리무스는 성품명이 라파문정, 그리고 에베로리무스는 서틱한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 이식 후에도 일단 간세포암 재발 시 원질환이 B형 간염 재발인 경우가 있어서 이를 대비한 항바이러스 요법도 병행하고 있고요. 일단은 특히 라미부딘, 비리어드 같은 약물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 기간은 수혜자의 상태에 따라 수수로 수개월 아니면 수년까지 사용하고 끊는 경우에부터 지속적으로 평생 쓰는 경우까지 아주 다양한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병행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시 항감염제 위장약을 추가로 먹게 됩니다. 간암의 치료 중에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경동맥학 sep전술, 트랜스카테터 아테리얼 킬모 엠블리제이션이라고 보통 TAC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치료법인데요. 이 치료법은 쭉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경동맥에 화학 색전술을 한다는 뜻이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간은 간 동맥과 간 문맥 두 갈래로 일단은 산소를 공급한다고 설명을 드렸고, 간 정맥으로 나간다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간암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90% 이상 간 동맥에서 일단은 혈류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간 동맥에 들어가는 그 간에다가 색전 물질을 못 들어가게 막은 다음에 여기 항암제를 넣어 놓음으로써 인해서 암을 죽이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색천 물질을 리피오도를 쓰고 있고, 리피오도가 항암제를 섞어서 암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선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TAC-후 CT를 촬영하여 목표로 하는 간암 치료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TAC 적응증은 수술적 절개가 불가능한 간암 스테이지 B나, 아니면 간 기능 불량으로 인한 수술 고위험 스테이지 A나, 수술을 거부한 환자거나 아니면 수술로 재발한 간암 A나 B로 이렇게 간암 파열로 인한 혈복광이나 혈담증이 있는 경우에 TAC를 많이 하고요. TAC 사실을 못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하는데, 예후가 좋지 않아 건장하지 않은 경우는 빌루빈이 3mg 이상일 경우,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복수가 있거나 심한 간성 내병증, 주분맥 침범, 간에 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예후가 좋지 않아 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병동 환자분들도 TAC로 입원을 많이 하러 오시는데, 입원을 처음엔 하러 오셨다가 빌루빈이 많이 떠 있거나 아니면 복수가 차 있거나 그래가지고 일주일이나 2주 뒤에 좀 매니지 받고 TAC를 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퇴원을 하셔서 외래에서 다시 팔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TAC의 장점은 가장 보편화된 흔한 시술이고요. 항암제의 전시적 부작용을 줄이고 항암 효과는 증대할 수 있다는 거고, 동시에 여러 군데 종양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아까처럼 간 기능이 나쁜 경우엔 부적합하고, 그리고 반복 시술이 계속 필요하다는 게 일단 단점입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들 보면 TAC 5차, 6차까지 볼 수 있고요. 그런 환자분들은 자기가 진짜 TAC에서 완벽하게 알고 계셔가지고 다 준비를 해오시고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TAC 하고 나서 간호는 피모랄에 일단은 카테터를 꽂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피모랄에 식주를 잘 리무브하고 나온 상태에서 지혈제를 쓰긴 쓰지만 나와가지고도 지혈을 위한 한 ABR을 한 4시간 정도 요새는 하고 있고요. 4시간 하면서 MPO도 일단 혹시 아스피레이션 때문에 MPO도 일단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피모랄 사이트 쪽으로 출혈이나 혈종 유무를 관찰하고요. 그리고 시술 후 나타나는 통증이나 오심, 구토 등 불편함 최소화 시켜드리고 있고요. 적극적인 통증 조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영제 배출을 위해서 복수 등 금기가 없다면 수분 섭취를 격려하고 있긴 한데 요거는 ABR이 끝나면 일단 수분 섭취를 격려하고 있고요. TAC를 하고 나서 색전 후 증후군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색전 후 증후군이 나오는 이유는 이게 색전 물질을 항암제랑 같이 여기 주입을 하잖아요. 간동맥에다가 간동맥 입구에다가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암뿐만 아니라 정상 조직도 개사가 일어나면서 일단은 허혈이 발생하게 되고 개사 현상으로 인해서 간피막 이 겉부분이 약간 팽창하게 되면 좀 부을 수가 있어요. 부음으로 인해서 우상복부 통증이나 심화부통 등 고열, 오심, 구토, 식욕부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거의 TAC 하신 환자분들 한 70~80% 정도가 이런 증상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증상 자체는 한 3~4일 정도면 다 깔아 앉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복부 통증이 있으면은 그냥 간단한 통증이면 트리돌 정도를 투여하고 있고 심하면 패치등까지 하고 있고 고열은 타이레놀 같은 걸 쓰고 오시면 메쿨로 일단 조절을 하고 있고요. 간암의 크기나 투여는 비오돌 항암제 주입량 등의 증상의 차이가 나고 시술하고 38도 이상 고열이 7일 이상 지속되면은 감염성 합병증, 간 농양 등을 고려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 외 합병증은 급성 알레르기 반응, 지혈한 분위기의 부종 혈종, 간 농양, 폐혈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TAC 찾다 보니까 TAR이라고 경동맥학 색전수가 같은 시술 방식이지만 혈관에 항암제 대신에 방사선 물질을 투여하는 이런 치료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TAR이라고 하고 있고 이건 이투륨을 일단 사용하면서 일단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이 이투륨은 방사선 물질 이투륨을 투여해서 조직에 축적돼서 거기서 일단은 방사선 물질이 퍼지면서 암을 죽이는 방법이고 이거는 일반적인 색전술에 비해서 색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열, 복통, 오심, 구토 등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아직 많이 상용화되지 않고 가격이 매우 비싸가지고 많이 접근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방사선 색전술도 간 주변의 혈관이나 위장, 췌장, 폐의 다른 혈관으로 연결되는 혈관에 방사선이 침범하게 되면 다른 장기를 손상할 수 있고 특히 폐로 가는 경우에는 방사선 폐렴이 생길 수 있어서 너무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방출 미색으로 이용한 경동맥학 색전술도 있던데 약물 방출 미세구란 작은 구슬에다가 항암제를 붙이거나 항암제를 담아서 항암제가 종양 내 서서히 방출되도록 하는 미세구고요. 요거는 오랜 시간 동안 높은 농도의 종량의 항암제를 방출할 수 있으면 전신의 항암제 노출이 적어 전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TAC보다 TAR이나 요거 약물 방출 미색으로 이용 경동맥학 색전술은 아직 많이 상용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 거 있습니다. 그리고 국소요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첫 번째로 고주파 열치료고 RFA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RFA는 초음파 유도하에 전극이 부착된 바늘을 간 종양에 삽입하여 고주파를 통해서 세포 이온들끼리 충당을 순간적으로 일단은 종양을 개소시키는 방법이고요. 여기 초음파를 통해서 보고 있고 이제 침을 찔러가지고 종양을 개사시키는 방법이고 적응증은 초음파 검사에서 종양이 보이는 환자고 종양이 1개인 경우고 그게 4cm 이하인 경우 종양이 2~3개인 경우고 그게 3cm 이하인 경우 복수와 출혈 경량의 조절이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CP 스코어가 A나 또는 B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고주파열 치료의 장점은 효과적 종양의 개사 가능하고 시술 횟수가 적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합병증이 높고 종양의 위치에 따라 시술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게 단점입니다. 시술 전 CT랑 시술 후 CT를 보면은 차이가 보이시죠? 차이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국소요법으로 해서 경피적 에파놀 주입술이라고 PEIT라고도 많이 설명하고 있고, PEIT는 아까랑 RFP랑 비슷한데 초음파를 보면서 종양 내부에 간은 발현을 삽입하고 거기 에탄올을 주입해서 안세포를 죽이는 방법이다. 간암에 에탄올을 주입하고 조직에 탈수하고 응고해서 혈전이 형성되면서 암 파괴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적응증은 종양의 크기가 3cm 이하인 경우, 종양의 개수가 3개 이하인 경우, 2cm 이하의 작은 종양은 대부분 개사되지만 종양의 크기는 증가할수록 개사율 줄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치료하는 번고 있고, 장점은 저렴한 치료 비용과 합병증이 적다는 건데, 단점은 알코올이 종양 내의 경마를 고르게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 개사를 위해서는 여러 번 일단 바늘을 삽입해야 치료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일단 큰 종양에 대한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RFA나 PEIT처럼 국소시술 치료 후 환자 관리는 시술 후 2시간 동안 LBR을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시술 후 관련된 통증 조절, 시술 부위에 물기 닿지 않도록 하고, 시술하고 나서 하루 지나서 가벼운 샤워를 하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시술 후 발열, 농양 발생, 호흡곤란 등의 합병증 발생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에탄올 주입술 후 안면 홍조나 칙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소시술 합병증으로는 약 10%의 혈흉, 복강 뇌출혈, 흉막 교추, 담낭염이 있을 수 있고, 조직 파견이 가능한 인접한 혈관 손상의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항암 약물요법으로 첫 번째는 국소 간동맥 항암 치료입니다. HAIT, 하이트케모라고도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적응증은 이거 치료하는 방법은 진행성 간암, 강범위 미완성 간암 또는 문맥이나 혈관 침략을 동반한 간암의 경우에 일단은 많이 치료하고 있고, 영상의학과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케모포츠랑 비슷하긴 한데 다른 점은 헤파틱 쪽으로 해가지고 아테리알 쪽으로 해가지고 카테터를 삽입합니다. 영상의학과 가서 삽입하고 나와서 이 카테터를 통해서 5FF나 시스플란 같은 항암제를 주입하는 방법이고요. 이게 조금 더 높은 용량의 약제를 직접 간으로 주입하는 방법인 거 있고, 이거는 아테리알 쪽으로 해가지고 붙기 때문에 인턴 선생님들이 하지 않고요. 니들링을 보통 주치 레지던트 선생님이 와서 니들링을 하고, 리무브 할 때도 레지던트 선생님이 와서 리무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테리알 포트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케모를 맞는 도중에는 최대한 베드레스트를 일단은 많이 교육하고 있긴 한데, 일단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힘든 점도 있습니다. 포트 관리는 일반 케어 포트와 비슷하고요. 그냥 포트 삽입 후 2주 후에 피부 상태 확인하고 스티치 오프하고, 퇴원 시 스티치 오프 안 했으면 이틀에 한 번씩 소독하고 교육하고, 스티치 오프하고 2, 3주에 샤워를 가능하고, 포트 삽입 후에 감염, 항암제 유출로 인한 피부 개선 농양이 있을 경우 포트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있고요. 환자 교육을 해서 일상생활이 평소에는 가능하고, 가혹한 운동을 조금 삼가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고, 감염 일단 주의해달라고 일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 약물요법 중에 일단 이제는 전신 항암 치료로 경구역포적 치료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라페닙이고 많이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품명은 넥셉하고 지금 저희 병동에서도 일단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치료제고요. 일단 표적 치료제로서 멀티키나제 이니비터고요. 종양의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의 형성에 관여한 화학 인자의 작용을 표적하여 차단하여 암세포가 굶어 죽도록 하는 종양 방법이고, 일단 이 넥사바의 반응 평가는 2달 반에서 3달 복용하고 CT로 일단 평가를 해서 약물도 조절한다고 하는 거 있고, PD 단계에서 스탑하고 감기 등이 좋다면 다른 치료도 다시 HO 트랜스펜 해가지고 케모나 RT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3, 4차 치료 지속 후 반응 계속 재평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라페닙은 넥세바나 소라닙장은 대표적인 상품명인 거 있고, 이 소라페닙 부작용도 조금 심한데요. 부작용은 수족 피부 냉증이라고 핸드프 스킨 리액션 HFSL이라고 말하는데,
보통 첫 번째 거의 단계를 많이 받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사실 뭐 잘 못 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냥 정상적인 활동에 영향 미치지 않는 그냥 불쾌한 무감각인 따끔거림 여기 손 바른 거 볼 수 있고 중증도는 여기 통증이 더 많은 홍방, 피부 부종, 물집 잡히는 거고 그레이드 3 중증은 거의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뭐 습진성 표비 방언이 궤양, 물질, 심한 통증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작용으로 설사까지 많고요. 저도 렉셀바를 먹는 사람들 중에 설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본 것 같은데 3, 4번은 괜찮은데 5번, 6번 보고 10번 이상 볼 경우에는 렉셀바를 잠깐 중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피부 관련 이상 반응이나 소화기계 이상 반응, 기타 탈모, 신목소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방금 넥세바는 1차 경구표 치료였고요. 만약에 1차 넥세바, 그러니까 소라페빔에서 쓰고 실패하면 2차 치료제를 시작하는데 2차 치료제는 레고라페닙이라 해가지고 상품명 스티바가의 치료를 시작합니다. 요거 똑같이 멀티키나제 이니비터고요. 똑같은 아까 앞에 거 소라페닙이랑 똑같은 치료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레고라페닙은 간 기능이 잘 보존된 환자에서 소라페닙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질병 진행 양상을 보일 때 약간 간암의 시간을 연장시켜주는 효과를 일단 보고 있고요. 레고라페닙도 소라페닙하고 비슷하게 부작용이 있지만 아까 소라페닙처럼 막 그렇게 심각하게 는 아니고 약간 경미한 증상을 보고 있고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서도 뭐 삶의 지적인 면에서 잘 유지되는 것 같다 하면서 2차 치료제로도 이거 레고라페닙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치료제 중에 다른 거고 렘바티닙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첫 번째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을 때 소라페닙이 1차 표적 항암 치료제고 소라페닙이 안 되면은 레고라페닙을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첫 번째 소라페닙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표적 항암 치료제인데 원리가 다른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렘바티닙이라 하는 거 있고 렘바티닙은 수로시니키나제 이니비터고요. 일단은 티로시키나제 수용체 결합하여 혈관 내피 세포 성장 인제 작용을 저해함으로써 세포가 생장하고 분열한 신호를 막고 암세포 주위에 새로운 혈관 생성되는 걸 막아서 암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고요. 일단 렘바티닙은 진행된 간암 환자에서 소라페닙과 아까 비슷한 생존기간을 보였다고 설명을 드렸고 임상 연구에서 부작용은 수족 피부 반응 뭐 이런 건 소라페닙보다 조금 적었는데 고혈압은 일단 부작용이 많았다 하고요. 1차 치료제로 이용할 수 있지만 아직 보험이 적용이 아직 안 돼서 많이 상용화 되고 있지는 않은 표적 치료. 면역 항암제 치료제고 니볼루밥 옵티모라고 일단은 많이 상품명으로 알고 계시고요. 일단은 니볼루밥은 폐암, 비소세포성 폐암이나 심장암, 암흑성 흑색종 간암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일단은 면역을 조절하는 면역 항암제고 원리를 설명드리면은 T세포가 있는데 T세포는 보통 균이 있는 세포를 죽이러 다니는 그런 면역세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암세포도 균이 있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죽이기 전에 T세포는 체크 포인트라 해가지고 PD-1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 PD-1 수용체를 통해 가지고 이걸 죽여도 되나 안 되나 한 번 더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게 PD-1 수용체고요. 일단은 PD-1 수용체를 보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죽이는데 암세포는 PD-1 수용체를 PD-L1 단백질로 통해서 이거를 딱 붙으면서 아 이걸 죽이면 안 된다라고 일단 T세포가 인식을 해서 암세포는 죽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면역 항암제 항체가 니볼루박 같은 경우에는 PD-1 수용체를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T세포가 암세포를 이걸 한 번 더 체크하지 않고 바로 죽일 수 있게. 이런 원리로 일단은 면역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작용은 피로감, 소양감, 발진, 설사 등 드물게 면역 체계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암 약물요법, 항암 주사 약물 치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베프나 gemcitabine, 옥사플로 등의 약물 치료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제가 약물 치료를 쭉 다 이렇게 적어 놓긴 했지만 사실은 감세포 암종의 환자 대부분은 만성 간질환이나 간경병증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항암제를 흡수와 대사 등 영향을 미쳐서 충분한 용량의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경우가 임상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항암제의 독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세포 암종에선 간암에선 세포 독성 항암요법은 전신 상태와 간 기능이 양호한 환자들 대상으로 일단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여기 결과를 보시면 항암제를 썼을 때 20% 반응률, 4개월 생존 이렇게 볼 수 있고 파이베프는 28%, 시스플란틴 17% 일단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복합 항암요법으로 일단 지금 쓰고 있긴 하고 있고요. 지금 간암 환자들에게서는 일단은 항암제를 쓰면서 무의미하게 환자의 삶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독성이 적은 약제를 사용하거나 독성이 강한 약제 용량을 감량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치료로 방사선 치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방사선 치료의 적응증은 수술이 불가하거나 극소 치료술, 근체 치료 불가능한 경우 간 기능이 CP에서 A 또는 B이면서 종양의 부피 전체 간 부피의 3분의 1 이하인 경우, 간문맥의 종양이 침범한 경우, 비수술적 치료 재발한 경우, 이런 경우에 종양이 담도를 막아 항달을 보이는 경우, 암에 의한 통증 등의 증상 완화를 위해서 일단은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RT 요거는 권고사항인데 간암 학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RT 플랜은 보통 타겟의 메스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 있고 주로 리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20에서 30 정도 회를 많이 하고 본메타는 5에서 10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종류에는 3차원 입처 조향 치료라고 3D CRT라고 부르고 있고요. 정상 조직의 방사선 노출 최소화하면서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인 거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양성자 치료고요. 양성자 치료는 브레그 피크란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고, 브레그 피크는 양성자 빔이 인체 안에 정상 조직에 투과해서 암 조직에 닿는 순간 막대한 방사선 양의 에너지를 쏘아 부으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이제까지 간암의 치료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는 2018년 간암학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 치료 가이드라인이고요. UICC 병리 체계에 따라서 베스트 옵션과 그리고 대체 옵션에 대해서 일단 쭉 설명해 있는 거고, 다 같은 내용이라 가지고 그림을 통해 한번 쭉 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암 환자들이 영양을 또 중요한 것 같아서 이런 슬라이드를 한 개 일단은 추가했고요. 환자분들한테 간암 환자나 아니면 간암 위험 군인 사람들한테 이게 영양이 중요하고 운동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을 좀 교육을 많이 해서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슬라이드를 한 개 넣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2020년에 나온 연구 결과고요. 간 이식 후 재발성 간세포암 환자에서 소라페닙을 실패하고 레고라핀을 썼는데 성공적이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안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54세 남성이 LT를 받고 10개월 후에 양폐에서 다시 AGC가 재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라페닙을 폐 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RT와 같이 함께 투여를 했고, 여기 보시면 소라페닙 치료 전 폐 전이를 볼 수 있고요. 소라페닙을 써도 별로 효과를 보이지 않고, 그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다음 2차 치료제로 레고라페닙을 일단은 치료를 했고, 레고라페닙을 치료하고 나가지고는 종양이 부분적으로 일단은 조금 부작용 없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이고요. 일단은 요약을 해보면 간 이식 후 재발성 간세포암 치료를 위한 순차 전신요법의 효능과 안정성은 잘 확립되어 있지 않은데, 이 연구에서 소라페닙에 이어 레고라페닙을 사용하는 게 AT의 재발성 간세포 암성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인 거 있고요. 참고 문헌이고,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소화기내과 병동에서 6년 넘게 일을 했지만, 그러니까 일을 위한 지식,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반성을 일단 많이 하게 되었고요. 자료 준비를 하면서 지식도 쌓이고, 임상에서 환자들을 볼 때도 약간 조금 더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서 저 나름대로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제 강의를 듣고 조금이나마 환자를 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